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급회계고요. 그 회계사용입니다. 세무사는 1차에서 고급회계를 드릴 이유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한 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맞고만 알아서 한 3시간 정도면 하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 회계사는 3시간 갖고는 좀 택도 없고요. 우리 지금부터 6회 할 건데 좀 빨리 하면 5회에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사에서는 고급회계가 아시겠지만 적어야 되겠지만 10문제 나와요.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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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 나오는데 이거 한 개 정도 빼고는 다 맞추셔야 돼요. 그쵸? 한 개, 평소 같으면은 다 맞출 수 있는데 간혹가다 이게 말문제가 이게 허무맹랑한 게 나오거나 아니면 계산이 어려운 게 나오면은 뭐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오늘 배울 거에 사업결합이잖아요. 사업결합에서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요즘은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두 문제도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세트로 나와요. 그쵸? 당연히 맞출 수 있고요. 오늘 우리 4시간 정도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관계기업 투자주식. 속칭 지분법 있잖아요. 지분법에서도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지분법. 그 다음에 우리 연결 있죠? 연결. 연결에서 우리 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이 제일 중요해요. 그쵸?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연결. 그 다음에 환율. 외환산이랑 우리 파생상품 있잖아요. 여기서 한 2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 회계사 고급회계가 좀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 자료가 이것저것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 사이즈가 훨씬 길어요. 중급회계보다 훨씬 깁니다. 문제 사이즈만 길 뿐이지 계산은 중급회계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또 한지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이론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사실 문제 푸는 거 자체에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용 정리 반, 문제 푸는 거 반 이렇게 해서 5회에서 6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봐볼 거고요. 사업결합인데 사업결합부터 할 거니까 2문제씩 나오는데 이 사업결합 보시면 2문제 나오는 것도 뭐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 준 다음에 최근 한 3, 4년 동안 트렌드를 보면 사업결합은 딱 이렇게 나와요. 취득일 날 영업권이 얼마냐 이거 딱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우리 조건부 대가나 잠정 금액 같은 걸 확정시켜서 특정 자산의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한 세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현금 창출 난이도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냥 이렇게 한 세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내용을 바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회사 하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저는 오늘 나눠드리는 걸로 볼 거고요. 이런 요약서가 있는데 이게 제 키핸드북에 아직 고급회계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따로 뺐고요. 카페 가시면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근데 뭐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옛날에 받은 거 있으시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로 사업결합부터 볼 건데 사업결합의 의의가 생각보다 중요하죠. 의의.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게 위무가 있고 위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발음하는 버릇이 있대요. 이거 되게 차이가 있어요? 저 진짜 오리지널 서울 사람인데 우이무 뭐 무슨 차이가 있죠? 그쵸? 아나운서 준비하시나? 자, 그래요. 돌아와서 보시면 사업결합의 의의가 뭡니까? 사업결합이 제일 중요한 게 취득자가 지배력을 갖는 거잖아요. 사업결합이라는 게 지배력을 획득하는 과정인데 지배력을 뭘 획득해? 뭘? 하나 이상의 사업이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게 사업결합이야. 만약에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으면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자산 취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거 꽤 중요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일단 지배력 획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배우게 될 합병 있고요. 합병이 뭡니까?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해서 A 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C 회사가 되는 게 합병이죠. 우리 오늘 요거만 배울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주식 인수가 있잖아요. 주식 인수는 뭡니까?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그냥 B 회사의 주식만 샀기 때문에 주식을 인수하고 나도 여전히 A 회사와 B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주식 인수죠.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그럼 우리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게 사업결합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좀 봅시다. 사업을. 중요하니까. 사업결합이 되려면 사업결합의 요건이 좀 필요해요. 사업결합의 요건 두 가지. 진짜 중요하죠. 사업결합의 요건 뭡니까? 첫 번째로 취득하는 자산과 인수하는 부채. 내가 돈을 주고 B회사 주주로부터 돈을 주고 주주에게 돈을 주고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사오는 건데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 사오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사와서 사업을 구성하고 있어야 돼.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를 들 때 저번에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그쵸?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그냥 자산의 인수야. 근데 가게를 자산 취득. 가게를 인수하면 사업결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쵸? 만약에 저기 삼성전자가 해커스 경영에 윤돈이랑 훈협이랑 뭐 프로젝터를 사갔대. 자산 취득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윤돈이랑 훈협이 사오면서 이거 운영 과정까지 싹 다 직원들이랑 싹 다 같이 가져갔대. 그러면 사업결합이라고 했죠. 사업을 구성한다는 게 이 운영 과정, 다른 말로 프로세스까지 같이 갖고 가야 사업결합이 돼요. 뭐 이런 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럼 여러분 이게 사업으로 구성되는지 사업으로 구성되지 않는지 요거에 따라서 자산 취득으로 보고 사업결합으로 본대. 요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회계사 1차 시험에 한번 나왔지. 봐봐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의 공정가치는 100억이야. 그리고 건물이 있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의 공정가치가 100억이래. 요걸 동시에 취득하면서 250억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땅이랑 건물을 사면서. 첫 번째로 이게 자산의 취득이면 회계처리 어떻게 해? 자산의 취득이면 어떻게 회계처리? 이거 유형자산의 일괄 구입이랑 똑같아. 회계처리하면 현금이 250원 나가면서 여기 건물, 여기 토지 올 건데 어떻게 하면 돼? 250억을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 비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업결합이라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사업결합이라면 현금이 250 나가면서 여기 건물, 토지가 오고 한번 배웠으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때문에 100억씩 와. 50억 남잖아. 이 50억은 우리 뭘로 봐요? 영업권으로 보죠. 그래서 이게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결합인지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완전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요건을 아는 게 중요하고 요거 가끔씩 말 문제로 나오는데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아셔야 돼. 두 번째로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고 지배력을 획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사업결합이 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그럼 우리 말 문제 목적으로 좀 가서 뭐 여기 지금 그런 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써본 거고 밑에 보시면 사업을 구성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사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데 사업이 돼야 되려면 세 가지 보세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투입물이 있어야 돼. 투입물이 뭐예요? 재료를 넣던가 사람을 갈아 넣던가 그래야겠죠? 두 번째로 뭐? 과정. 우리 해커스라면 건물 하나 얻어야 되고 강사 있어야 되고 종업원들 일해야 되잖아. 과정 뭐예요? 지금 우리 기본반 객관식반 운영하고 있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가 나와? 산출물이 나와요. 이 산출물이 뭐예요? 산출물이 제가 주주한테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냥 이익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랑 재료 넣어서 그거 돌려서 장사했더니 이익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익 나오면 배당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은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중에서
필수가 아닌 게 있어요. 사업을 구성하는데 필수가 아니. 뭐가 필수가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요. 장사 열심히 하고 사람 갈아놓고 있는데 아직 돈 못 벌 수도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M&A 할 때 꼭 돈 벌고 있는 회사만 사업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계속 적자 보고 있고 돈도 안 벌고 있지만 미래 가능성을 보고 사업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사 시험에도 말 문제가 나왔지만 사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산출물은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산출물은 없어도 우리가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 쭉 써놨는데 셀프 스터디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업은 보통 산출물로 정의되지만 산출물을 갖지만 산출물은 사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통합 집합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산출물은 없어도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요거 잘 나왔던 문구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말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봅시다. 요거 말문제 나올 수 있는 걸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업이려면 내가 이거 사업으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지금 매도자가 있어요. 매도자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B사의 주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 취득자가 있어요. 취득자가 누구겠어? A사겠지. 근데 매도자는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대. 해커스 경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쉬어버렸대. 제가 없으니까 학원이 안 돼갖고 그냥 학원을 그냥 방치해뒀대. 장사를 실질적으로 안 했대. 근데 딴 데서 이걸 사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업 결합이 돼야 한대. 두 번째로 취득자가 산 다음에 사업 운영할 생각이 없어. 운영할 의도가 없대.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1등 학원이 있는데 2등 학원이 좀 튀고 올라가면 2등 학원 산 다음에 그냥 운영을 안 해버리고 놔둔다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 고려해 안 해?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걸 운영할지 안 할지를 누가 결정해? 시장 참여자, 시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매도자가 사업을 운영했는지 취득자가 앞으로 이걸 운영할 건지 위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은근히 사업 결합이 또 말 문제가 잘 나와. 시장 참여자가 그 통합된 집합제를 사업으로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사업인지를 평가할 때 매도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하였는지 또는 취득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와는 관련이 없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말 문제 꽤 잘 나왔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 우리 아까 사업 결합이면 요거 있어요. 요거 그럼 사업 결합하려면 이게 영업권이 사업 결합 과정에서 영업권이 꼭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 그거 아니에요. 영업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영가매수 차익도 있잖아. 뒤에서 볼 거지만. 그래서 뭐 여기는 없지만 추가로 필기해 놓으시면 이 사업 결합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 과정에서 사업 결합하려면 이 사업의 영업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배력 획득 나와 있는데 지배력 획득은 사실 여기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고 사업결합의 유형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할 얘기가 없죠. 사업결합의 유형 보시면 우리 아시겠지만 봐봐. 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만 써볼게요. 저만. 여러분 노트에 필기한 거에 다 나와 있겠지만 저만 볼게요. 우리 사업결합을 보면 이 법적인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적인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걸 보면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얘기하는 거 또 쓰는 건데 합병이랑 주식인수가 있어요. 합병은 얘기했잖아요. A 회사 있고 B 회사 있는데 합병하게 되면 A만 낫던지 또는 C가 생기든지. 주식인수는 어떻게 돼? A가 B 회사의 주식만 샀기 때문에 여전히 A랑 B가 남아있다고 했었죠. 얘가 얘를 지배하더라도.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경제적 실제 이거 회계처리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합병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 그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아.
시너지가 날 것 같으니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애들이 있고,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뒤에서 보겠지만 취득법이라고 합니다. 공정가치로 돈 주고 사오는 거. 지분통합법은 그냥 너랑 나랑 합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장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장부금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 지분통합법이라고 하죠. 책들이 보면 여전히 취득법이랑 지분통합법 비교하고 지분통합법이 어떤 게 차이가 나고 이런 걸 쭉 써놨는데 안 나온다고요. 우리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취득법만 IFRS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법만 아시면 돼. 그쵸? 그래서 외계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쭉쭉쭉쭉 넘겨보시면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절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고 볼게요. 아이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취득법으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할 건데 1단계로 취득자의 식별, 2단계로 취득일의 결정이 있는데 아시죠? 얘랑 얘는 뭐 말문제 나올 문구가 좀 있어서 말문제 나올 문구는 정리를 해줘야겠지만 얘랑 얘는 계산 문제에서 준다고 그랬지. 누가 취득자고 누가 피취득자고 언제가 취득일이다 다 주기 때문에 말문제 목적으로 정리할 문구가 몇 개 있지만은 계산 문제 목적으로는 할 게 전혀 없고 3단계랑 4단계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합병 과정에서 누가 취득자인지 결정하고 언제 합병되는지 결정하고 취득일인지 결정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해? 취득일에 비회사에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비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으로 있겠고 비회사의 부채가 장부금액으로 있을 거고 비회사의 자본이 장부금액으로 그래서 있을 건데 제일 3단계로 뭐 해줘야 돼? 이걸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몰랐던 피취득자 피취득자라고 하잖아요. 피취득자 합병 과정에서 A회사를 취득자라고 하잖아요. 피취득자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지만 취득자가 식별할 수 있는 건 별도의 자산으로 잡지 또. 그렇죠? 부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뭘 구해요? B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줘? 4단계로 이제 B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가 주는 대가 이전 대가를 구하죠. 이전 대가 아시겠지만 이전 대가를 현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산 주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볼 거고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떻게 합병하게 되면 B회사의 자산이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고 B회사의 부채가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고 내가 이전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해. 그쵸? 요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너무 심심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요게 120이고 요게 20이야. 그럼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00이지. 근데 내가 이전 대가로 130 지급했대. 그럼 얼마 더 줬어요? 30 더 줬잖아. 그럼 30 더 준 것만큼 뭐가 돼? 그게 영업권이 되죠? 뭐 이게 절차야 합병에. 4단계로 영업권이나 영업권의 차익을 인식한다. 좀 이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합병은 좀 이따 보겠지만 계산 문제 목적으로 요거랑 요거 주의사항 보고 그 다음에 요거의 주의사항 봐서 요거 구하는 거 요게 다예요. 요게 다. 그래서 뭐 내용 정리가 많을 것 같지만 몇 개 안 돼요. 이게 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 말문제 목적으로 좀 취득자의 식별부터 좀 보면 취득자의 식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겠지. 보시면 일단 취득자는 내가 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 취득자가 된다 나와 있고요.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지분을 발행하다 나와 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만이 취득자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면 우리 아직 안 배웠고 2차 때 배울 거지만 역취득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제가 파란색으로 줄쳐놓은 건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셀프 스터디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 A, B, C가 있는데 합병한다는 거예요. A, B, C가. 그럴 수 있겠지? A, B, C가 합병할 때 누가 취득자로 봐?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수익, 이익으로 자산, 수익, 이익 중에서 얘가 제일 크대. 자산, 수익, 이익이. 그럼 얘를 취득자로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 셋이 다
자산, 수익, 이익이 비슷비슷하대. 그럼 어떻게 취득자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나서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셋이 사업 결합할까? 우리 사이즈도 비슷한데 우리가 합쳐지면 더 좋을 것 같아. 제안했으면 누가 제안했는지도 따져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취득자는 보통 다른 결합 참여 기업이나 결합 참여 기업들의 상대적 크기에 유의적이게 큰 결합 참여 기업이 있다. 세계 중에서 큰 기업 찾아보라는 거고, 셋 이상이 포함된 결합 사업 기업에서는 취득자는 결합 참여 기업 중 어느 기업이 결합을 제안하였는지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우리 2번도 좀 볼게요. 사업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설립한 새로운 기업이 반드시 취득자가 되는 건 아니다. 만약 사업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이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되는 경우 사업 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 차업 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한다. 이게 뭡니까? A, B가 합병해서 A가 되면 A가 취득자겠지. 근데 A, B가 합병해서 새로운 기업 C가 나왔대요. 이 경우엔 이 중에서 한 명을 취득자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문제 문구를 보면 좀 헷갈린다고. 최근에 말문제 이런 것들 좀 나왔으니까 기억을 합시다. 제가 체크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취득자 식별까지 받고, 그 다음에 2단계 보시면 취득일의 취득일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 보시면 취득일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을 말한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대가를 이진하고 피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종료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합병이 끝난 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날? 근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취득일은 종료일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시면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취득일은 다 끝나는 날이 취득일이 아니라 내가 얘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취득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종료되는 날보다 늦거나 빠른 날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 취득일은 종료일이다 그러면 안 돼.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이지.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혼인신고 했다고요. 혼인신고한 날이잖아. 그쵸? 하지만 한참 전에 이미 저희 아내가 지배력을 획득했어요. 그쵸? 그 얘기예요. 좋아요. 그래서 말문제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자산부채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3단계랑 4단계는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없어요. 다만 너무 심심하니까 합병의 과정 한번 다시 볼까? 합병의 과정.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좀 말문제 나오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에서 최근에 말문제가 나온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언급하고 읽어드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 나와? 여기 아닌 데서 나오면요, 그거는 답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오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합병의 구조 좀 보자. 합병의 구조 좀 다시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오래 데리고 있을 생각도 없어요. 자, 보시면 합병일날, 취득일날 A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A 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으로 있고 A 회사의 부채가 장부금액으로 있고 A 회사의 자본이 장부금액으로 이렇게 있겠지. 그치? B 회사 보세요. B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B 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으로, B 회사의 부채가 장부금액으로, B 회사의 자본이 장부금액으로 있을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지?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한다고? 취득자가 누군지 결정하고, 취득일이 언제인지 결정하고, 3단계로 뭐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로 바꾼다고 그랬죠?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따 뭐 볼 거예요? 요거 주의사항들 10가지 정도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또 나오게 되겠지. 요거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FM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이전 대가를 지급했대. 현금으로 이전 대가를 지급하면 내가 여기 뭐가 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오고, 그 다음에 종속기업 투자 주식 없어지면서 B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합쳐진다고 그랬죠. 기본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한 번에 합시다. 그럼 합병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B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가 들어온다고요. 합병하니까 몇 프로 들어와? 100%. 내가 가졌잖아요. B회사의 부채도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로 들어와요. 몇 프로? 100%. 괜찮을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전 대가로 현금 등이 나가. 사실 요 회계 처리만 알면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쪽에 빵꾸가 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권. 아시겠지만 영업권은 우리 뭘로 봐? 별도의 자산으로 보잖아요. 무형자산의 한 종류로 보죠. 영업권은 좀 이따 정리하시고 우리 이쪽에 빵꾸가 난대. 이건 뭐예요? 싸게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 뭘로 본다고 그랬어? 염가 매수 차익이라는 계정을 쓰고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 했었지. 염가 매수 차익 우리 1차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는 경우가 당연히 영업권 나오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1차 때 1월 1일 날 합병하고 X1년 1월 1일 날 합병하고 X1년 말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합병한 자산에 감가상각비 정도만 생각한다고. 근데 합병일에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요거 빼먹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기말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더라도 합병일 날 회계 처리는 꼭 한번 해봐야 돼. 왜냐면 요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합병하고 나서 재무상태표 봅시다. 그럼 합병하고 나면 A 회사와 B 회사를 합치고 나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A 회사의 자산은 장부 금액으로 붙을 건데 못 빠져. 만약에 현금을 지급했으면 이전 대가만큼 빠져나가게 되겠죠. 물론 주식을 발행했다면 안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뭐가 와? B회사의 자산에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가 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자산 다 기록한 걸까? 아니지. 영업권이 있으면 여기 영업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모두 물어봐? 가장 쉽게는 요거나 요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요것도 물어보지만 세 번째로 모두 물어봐? 합병하고 나서 합병일날 자산 총계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기도 해요. 생각보다 헷갈리거든. 요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 또 어떻게 돼? A회사의 부채 장부금액 오고 B회사의 부채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가 오게 됩니다. 합병만 딱 하고 합병일의 재무상태표를 물어보면 자본은 뭐만 와? 자본은 A회사의 자본만 와요. B회사의 자본을 내가 언제 갖고 왔어? B회사의 주주 꺼지라고 돈을 줬는데 그래서 B회사의 자본은 안 갖고 오기 때문에 합병일날 딱 보면 A회사의 기존 자본만 딱 붙게 돼요. 물론 이전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이전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줬으면 이전 대가만큼 주식을 발행해 줬으면 그만큼 자본이 붙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현금을 줬다면 A회사의 자본만 딱 오는 거지. B회사의 자본은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합병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요거 모양이랑 이쪽 모양을 다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분법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연결도 한 건데 연결하려면 항상 합병했을 때 재무상태표 모양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왜? 결국 연결하게 되면 합병했을 때 재무상태표 모양이랑 완전히 똑같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지? 여기까지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합병의 과정을 좀 봤고요. 영업권 남아있는데 주의사항들이 이거 영업권은 우리가 옛날에 1차 때 지금도 1차생이죠 생각해보니까 그쵸? 우리가 무형자산에서도 했던 얘기들이 또 나와있는데 일단 보시면 영업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별도로는 식별할 수 없으나 자산성이 있는 것들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절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왜? 신뢰성 있는 원가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외부에서 사업결합을 통해서 취득한 영업권만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뭐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영업권 측정은 이렇게 한다. 나와 있고 염가매수 차익은 취득일의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한다. 나와 있는데 내가 너무 심심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영업권은 그래서 상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영업권은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기말 손상차손을 인식하죠. 나온 김에 봅시다. 매기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 영업권은 손상차손 환입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영업권은 환입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받고 이제 주의사항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 없고요. 그래서 우리 뭐 볼 거냐면 3장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 들어갈 애들 주의사항 볼 건데 아시겠지만 뭐 여기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문제는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들 막 하지만 사실 1차 때는 단계적 취득도 사실 나온 적이 없어요. IFRS 이후에는 1차에는 뭐만 나오는 줄 알아? 이거 물음 1번 이거 정확히 계산해서 요거 얼마냐, 물음 2번 잠정 금액 중간에 요게 바뀐다고, 뭐 바뀌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건지 기말에 그런 것만 물어봐요. 그런 것만. 그래서 이 3장이 제일 중요해. 1차 목적으로는 3장이. 다른 거 뭐 단계적 취득 이런 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본 강의 때 했지만 1차 때는 뭐 거의 안 나왔어요. 지우고 지금부터 저랑 주의사항들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줄구면서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그럼 합병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사업 결합할 때 비회사의 자산의 인식 기준을 봐야 되는데 이 자산 부채 인식과 측정을 좀 볼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 인식 기준이 있어요. 인식 기준. 우리 사업결합의 인식 기준이랑 일반적인 거래에서 인식 기준이랑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일반 거래 인식 기준이 뭐였어요? 정의를 충족하고 미래 경제적 자산이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되지. 하지만 사업결합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첫 번째로 뭐? 정의를 충족해야 돼요. 부채의 정의와 자산의 정의만 만족하면 돼요. 자산의 정의가 뭡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자산이죠. 부채는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무죠. 그쵸? 응? 이 정의만 충족하면 돼. 두 번째로 뭐예요? 이제 이거 시험에 이것도 말 문제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사업결합 거래에서 우리가 교환한 항목의 일부여야 돼요. 이거 최근에 오답료가 뭐가 나왔냐면 여기 일반 거래라고 나왔다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쵸? 그래서 사업결의 결과로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서 교환 항목의 일부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사실 이거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 기억할 게 뭐예요? 자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면 그러면 인식할 수 있다고. 괜찮을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안 따져요.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도 안 따지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뢰성 있는 측정할 때 얘는 취득할 때 뒤에서 보겠지만 얘는 최초 측정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잖아.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같은 건 안 따져요.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정의 충족하고 알아볼 수 있고 공정가치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인식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도 여기도 말 문제가 좀 나오니까 보시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고용관계, 종업원 지배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은 왜 부채가 아닐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부채의 정의가 과거 사건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사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를 정의할 수 없고요. 이거 아실 겁니다. 요거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피취득자가 얘를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대. 그래도 내가 볼 때 정의할 수 있고 교환 과목의 임무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건 무형자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었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도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사실 얘는 뭐 고급회계 말문제 나오기보다 그 무형자산에서 말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는 좀 얘기했던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유형별로 지금부터 좀 인식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인식할 때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 측정은 항상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해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인식 기준에서 별도로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유형별로 하나씩 볼 거야.
우리 9개 할 거거든요. 9개 다 배운 건데 하나씩 차분하게 봅시다. 요게 다예요. 아유, 봅시다. 저희 작은 딸이 그 어저께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뭐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라 키가 너무 안 커가지고 성장 주사 맞춰야 되는데 저희 딸이 그 검사하면 100명 중에서 뒤에서 99등이라는 거예요. 너무 작잖아요. 그 성장 주사 맞춰야 되는데 그거 그냥 맞추면 2천만 원 넘는데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면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저께 입원하고 계속 피 뽑고 그랬거든요. MRI도 들어가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바람에 집에 어저께 저희 큰딸이 집에 있어갖고 할머니랑 자도 되는데 굳이 저랑 잔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한 200번 깼어요. 200번. 계속 툭툭 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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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리고 너무 피곤해. 자, 볼게요. 보시면 이제 종류별로 사업 결합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볼 건데 첫 번째로 무형자산 나와 있어요. 무형자산. 두 가지 기억해야 돼.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으면 사업 결합 과정에서 뭐가 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만약에 해커스랑 땡땡 스터디랑 합병해갖고 하나의 회사가 된대.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거 두 개 합병하면 엄청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요. 고등학생 연락처 다 갖고 있고 우리는 대학생 연락처 다 갖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분명히 시너지가 날 거라고. 근데 시너지가 나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영업권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굿윌. 그래서 GW라고 쓰잖아요. 굿윌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여기서 영업권 그러면 서로 우울해. 굿윌이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희망.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니까. 하지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식별할 수 없으면 다 영업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을까? 저번에도 봤지만 지금 봤더니 B회사의 자산이 1000억 있대. 그리고 여기 한 200억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800억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전 대가로 1000억을 지급하기로 했대. 그쵸? 이 경우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다 영업권으로 들어간다고. 괜찮을까? 근데 만약에 장부상에는 1000억이고 200억인데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100억 더 있대. 그럼 얘는 영업권이 아니라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잡아줘야겠지. 얘거 뺀 나머지 100억만 영업권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소리예요. 식별할 수 없으면 없는 무형자산은 영업권으로 가지만 식별할 수 있으면 얘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가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읽어보시면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만 다만 이 경우에 식별 가능하려면 분리 가능성이나 계약적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식별할 수 없으면 영업권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식별할 수 있으려면 또 두 가지가 필요한데 계약적, 법적 권리나 있으면 되겠지. 근데 이거 말고 우리 뭐 있어요? 분리 가능성 있어요? 분리 가능성? 따로 분리할 수 있으면 식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형자산에 배웠지만 분리 가능성 뭐였지? 매각, 임대, 라이선스, 교환 할 수 있으면 분리 가능한 걸로 본다며. 다만 얘는 여기서 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에서도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분리 가능성 보면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보시면 내가 지금 의도가 없대. 교환 등에 의도가 없대. 그래도 분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 안 봐? 그래도 분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요. 하는 얘기예요. 해커스가 윤도진이 절대 팔 마음이 없대. 딴 데 보낼 마음도 전혀 없대. 그래도 따로 일단 옮길 수 있으면 분리 가능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취득자가 매각 라이선스를 교환을 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취득자가 매각 라이선스 그 밖에 기타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무형자산은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말 문제 할 수 있겠지? 교환 의도가 없어도 분리 가능한 걸로 봐요.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 또 뭐가 있냐면 교환 거래, 이번 때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할까? 두 번째로 교환이 거래가 드물게 일어난대. 거래가 드물대. 거래가 잘 안 일어난대. 그래도 분리 가능한 걸로 봐요.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관없고 분리 가능하면 분리 가능한 거지. 얘가 실제로 이거 의도가 있던 거래를 잘 안 했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세 번째로 보시면 이런 경우 있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만약 여러분 어떤 대기업에서 회계사 세무사 이 학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필요한 게 연락처라고 그랬지. 연락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연락처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DB,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커스들을 인수하기로 했대. 근데 인수하면서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고객 목록 외부로 넘기지 않기로.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거 분리 가능한 걸로 볼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그게 왜 얘기해요? 고객과 구독자 목록은 자주 라이선스 되므로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산업결합에서 취득한 고객 목록이 비밀 유지 조건이나 그 밖의 약정 조건에 따라서 고객에 관한 정보를 매각, 리스, 그 밖에 교환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분리하는 걸 금지했다면 당연히 분리 가능성이 없겠죠. 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합시다. 여기까지. 네 번째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도 식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어렵죠? 네 번째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대. 이런 경우에는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강남도 그렇지만 저희 노량진 같은 데 가면 그 랜드마크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노량진 가면 그 건물에 들어가 있어야 잘 나가는 공무원 학원이라고 그런 랜드마크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돈이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임차되어 있는 학원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해커스가 어떤 학원을 그냥 사버렸어요. 그 건물 들어가려고. 그쵸?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건물 계약은 그 예전 학원이랑 맺은 거 아니야. 근데 해커스가 얘를 사버렸대. 사실 얘를 산 이유는 그 계약 때문이래. 이런 경우엔 이 계약을 별도의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얘기라고. 사실 얘기했나? 옛날에 그 학원 이름을 얘기할 순 없어. 만약 A 학원이 있었는데 A 학원이 그 건물에 지금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2년 계약 기간이 남았대. 근데 해커스가 이 건물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학원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얘 수많은 자산 중에서 얘가 지금 얘랑 임차한 2년 계약이 별도의 자산이 될 수 있냐고 없냐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요 얘기예요. 그쵸?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도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있겠지.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무형자산 얘기까지 봤고요. 밑에 보시면 얘기들이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했고요.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추가로 영업권이요. 이게 뭐냐면 피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 삼성전자가 해커스를 취득하려고 딱 봤더니 사업결합하려고 딱 봤더니 해커스의 재무제표에도 영업권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 자산으로 인정받아 못 받아? 요건 절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면 이걸 내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해커스를 내가 사는 입장에서 해커스가 다른 데 사면서 영업권 잡아놨대.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측정해? 그래서 읽어보시면 피취득자가 취득일에 이전에 사업결합에서 인식했던 영업권,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이 있다 하더라도 당의 영업권은 피취득자에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 잘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보시면 다시 취득한 권리가 있는데 요거 기억나나? 요거? 여기서부터 같이 줄 쓸게요. 필기 안 하고. 다시 취득한 권리가 뭐냐면 디즈니가 CGV한테 겨울왕국 보라고 줬다는 거예요. 진짜 여자애들 순서가 있나봐요. 여태까지 애들 태어나서 만화 순서를 보면 진짜 처음엔 뽀로로를 봐. 재밌대. 근데 어느 순간 뽀로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뽀로로가 재미가 없어지면 뭐 이제 자두나 이런 거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크면서 막 나는 여자애거든요. 너무 예뻐 막 이러면서 점점 공주 나온 거 막 보더라고요.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겨울왕국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딸을 차에 태우고 1시간 반 동안 같이 드라이브 한 적이 있는데 겨울왕국 OST를 거의 진짜 한 50번 들었어요.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아. 인투 더 언노운 막면서 같이 있는 사람 만들래? 막 이런 생각이 난다고요. 돌아와서 CGV가 디즈니한테 겨울왕국 판권을 줬다는 거야. 5년 동안 네 마음대로 틀라고.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나서 3년 남아있는데 디즈니가 채널 CGV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사업결합했다는 거야. 그럼 채널 CGV 재무상태표를 보면 겨울왕국 판권 아직 3년 남은 게 있겠지.
이거를 지금 디즈니가 인수했다고. 이거 내 거잖아. 이거 별도의 자산으로 봐요, 안 봐요? 별도의 자산으로 본다고 그랬지. 언제까지? 요 잔여 계약 기간인 3년 동안. 근데 문제에서 뭐 나온다고 그랬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빌려주고 나면 5년 하고 나서 5년 후에 또 한 3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대. 계약 갱신하는 거 고려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이제 다시 내 걸 내가 취득했는데 무슨 계약 갱신을 해. 잔여 계약 기간 동안만 자산으로 잡아서 상각해요.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취득자가 사업결합 이전에 자산이 인식했거나 인식하지 않았던 하나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여 피취득자에게 부여했던 권리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본다. 내 걸 내가 다시 취득하더라도 무형자산으로 봐. 근데 어디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중요하죠. 계약에 대한 잠재적 갱신을 고려하는 제한은 무관하게 잔여 계약 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꼭 아셔야 돼. 자, 봐봐. 지금 봤더니 장부에 채널 CGV 장부에 겨울왕국 판권 3년짜리가 300 잡혀있대. 근데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공정가치를 다시 측정했더니 400이고 요거 계약 기간 한 번 갱신해서 6년 동안 쓸 수 있으면 공정가치가 500이래. 400으로 잡아야 돼요? 500으로 잡아야 돼요? 400으로. 장부 금액으로 잡는 건 아니야. 무조건 얘 장부에 비회사의 장부 금액에 있던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참여자가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계약에 대한 잠재적 갱신을 고려하는 지와는 무관하게 취득자가 다시 인식한 권리에 잔여 계약 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잔여 계약 기간에 기초해서 공정가치를 다시 한번 측정한다는 겁니다. 장부 금액 들어가면 안 돼.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봤고 넘겨보시면 집합적 노동력이랑 잠재적 계약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집합적 노동력이 뭐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미생에 나왔던 회사거든요. 상사회사예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인적 그 구성이 매우 훌륭하대요. 좋은 팀들이 많대. 그 좋은 팀들을 취득하려고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가 인수했다고요. 그럼 그 안에 좋은 팀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야. 웃자고 하는 소리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자, 해커스 여기도 뭐 해커스 세계사 세무사도 진짜 많이 올라왔고 임박이지만 해커스 공무원 같은데 공무원 1타가 진짜 임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있고 제 세무직 팀으로 쩔이지만 훈협이 그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한 팀이야. 저희가 뭐 티격하지만 그래도 케미가 좀 약간 이런 말 그렇지만 병신 케미가 좀 맞거든요. 수업 시간에 서로 티카티카하고. 그래서 요거 탐나서 인수한다는 거야. 요거 별도의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합적 노동력 나와 있는데 집합적 노동력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잠재적 계약이 있습니다. 조만간 계약 체결해서 대박 나게 생겼다는 거야. 저기 UAE인가? 하여튼 아랍에미레이트랑 계약을 체결해갖고 조만간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야, 좀 있으면 우리 이거 계약 체결해갖고 대박 날 텐데 우리 살 거니까 계약 체결하는 거 돈 더 줘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거 돈 더 준 거에 대해서 자산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지가 않아요. 미래에 발생할 일을 자산을 어떻게 정의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고요. 얘는 뭐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을 수 없어. 잠재적 계약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밑에 보시면 우발부채 있는데 우발부채랑 우발자산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씁시다. 그냥 탁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우발부채 있잖아요. 우리 네 번째 우발부채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못 따져보지? 일반적인 우발부채 같은 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정의 만족하나 보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 인식요건 따지고 그쵸? 인식요건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맞아. 하지만 이거는 고려 안 한다고. 이 인식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의 유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거 고려 안 해. 왜 그런지 알아? 어차피 최초 이 시점에 공정가치 측정하는데 공정가치 측정할 때 이미 유입 가능성이 다 고려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의만 만족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우발부채도 사업결합 과정에서 별도의 부채로 인식할 수 있어요. 아시죠? 다만 우발자산이 있어요.
우리 우발 자산은 사업 결합의 과정에서도 절대 인식하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니 좀 있으면 나 대박 날 것 같대. 이게 우발 자산이잖아. 소송에서 이길 것 같아. 이게 우발 자산이잖아요. 이건 안 따져. 그래서 보시면 우발 부채는 인식한다. 사업 결합 과정에서. 사업 결합 과정에서 우발 부채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발 자산은 절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0가지 되는데 10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하고 넘겨보면 법인세 있습니다. 법인세 기억나시나 우리? 법인세? 써놓을까? 여기서부터는 2차예요. 사실 1차에 법인세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서로 우울하잖아. 한번 여기 살짝 요 법인세는 살짝 살 빼고 보면 돼. 살 빼고? 아니 살짝 힘 빼고 보면 되는데 법인세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말로 할게요. 지금 비해서 봤더니 X 1년 단기가 있고 X 2년 있고 X 3년 있는데 지금 500 더해줬다는 거야. 그럼 추후에 요거 500을 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까? X 2년 이후에 500을 뺄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이원법인세 자산으로 잡아야겠지. 근데 예상 발생 가능한 과세 소득을 봤더니 예상하는 과세 소득을 봤더니 400원이라는 거야. 그럼 500원 다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지. 그럼 얘는 이원법인세 부채로 얼마 잡아놨겠어요? 자산으로 얼마 잡아놨겠어? 예를 들어서 세율이 10%면 400밖에 못 쓴다니까? 그럼 여기 10%에서 얼마? 40만 이원법인세 자산으로 잡아놨겠네. 왜요? 도리도리 하시길래. 괜찮아? 뭐? 설마 이거 두 개 빼서 100으로 보는 거 아니겠지? 아 이건 예상 과세 소득이니까 이원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때만 고려하는 거고 실제로는 얘만 자산으로 잡아야지.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걸 자산 잡으면 안 되지. 요것 때문에 발생한 얘만 잡아야죠. 그래서 이원법인세 자산으로 40 잡잖아. 돈이 500이 다 안 되니까. 근데 합병하고 나면 사업 결합하고 나면 내 것까지 합쳐지니까 이게 700 될 것 같다는 거예요. 700이 더 추가될 것 같다는 거야. 그럼 이원법인세 자산 다시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잡을 수 있지. 이제 500 다 쓸 수 있잖아. 합병하기 전까지는 비회사의 예상 과세 소득이 4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500을 다 못 갔대. 이건 여러분 합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법인세가 헷갈리는 거겠죠. 근데 나랑 사업 결합하게 되면 내 과세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되는 과세 소득이 1100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500 다 쓰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이원법인세 자산 추가로 얼마 더 잡아줘야 돼? 추가로 100의 10%인 10을 더 잡아줘야겠지. 그럼 합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별도의 자산으로 이원법인세 자산이 추가로 올 거라고요. 그 소리야. 여기 보시면 피해 취득자가 인식하지 못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게 뭔데? 이거잖아요. 미래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 결손 효과. 결손금도 마찬가지지? 올해 결손 나서 2월 결손금이 나왔더라도 차기 이후에 예상되는 과세 소득이 있어야 2월 결손금을 이원법인세 자산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사업 결합하고 나면은 추가로 더 잡을 수 있대. 그럼 당연히 취득일날 이원법인세 자산으로 잡아줘야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로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억나? 우리 자산부채를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 합병할 때는, 사업 결합할 때는 공정가치 측정하잖아. 근데 세법상 자산부채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무조정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장부에는 100억인데 이게 공정가치 측정했더니 2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입금 불산입 자산 100 마이너스 유보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원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가 나올 수 있겠지. 이거 취득일날 고려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연히 고려해야지. 법인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러니까 1차엔 못 나온다는 거예요.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제발 착각하지 말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 그리고 회계사라고. 문제가 1차부터 너무 어려운 게 나온 건 아니야. 연결은 더 그래. 고급행은 더 그래요. 생각을 하시고. 잠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2025년부터 회계사 1차 합격자 확 늘린다고 그때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있다는데 큰일 나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차 합격자를 도대체 왜 늘리는 거예요? 그 애들 장수생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1차 합격해갖고 회계법인 면접 한번 보고 오면 절대로 이 바닥을 못 떠나요. 그쵸? 정말로 못 떠난다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정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아니 회계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를 많이 뽑아갖고 1차 합격주도 나와준다며 25년부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전산세무회계단이야? 재경관리사냐? 그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1차 합격증 받아갖고 취업할 것 같아요? 회계사 1차 합격 공부하는 그 공부량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량이 가장 많은 시험이 회계사 1차 시험인데.
그럼 합격자 많이 뽑아야 되니까 1차 문제 시험 난이도를 확 낮춰? 그럴 수 있겠죠. 2차는 또 개 어렵고. 합격 1차 인원 많아지니까 2차는 또 개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걱정돼 죽겠어요, 진짜. 그쵸?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정책 바뀔 때 있잖아. 시험 제도 바뀔 때 있잖아. 그때가 좀 쉬워요. 바뀌는 첫 해가 시험이 개 쉽다고. 원래 제도가 바뀌는 해 시험이 개 쉬워요. 몰랐지? 제가 2007년도에 1차 봤거든. 2차 봤거든요. 그거 알아? 2007년도에 업계 최초로 분합격 제도가 됐다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 과목 60점 넘는 게 지금 세무사도 마찬가지지만 전 과목 60점 넘는 게 거의 불가능이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세무사처럼 커트라인이 막 50 몇 점대였다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부분합격 도입 첫 해 문제가 진짜 기본서 예제순으로 전 과목이 다 기본서 예제순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애들 시험장 보면서 2차 시험장에서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다들 놀란 게 야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화이팅. 저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봅시다.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취득일에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세부조정 때문에 역시나 취득일에 이원법에서 자산과 부채가 별도로 나올 수 있다. 근데 기억나시나? 세법상 영업권 인정해요 안 해요? 아니 이 새끼 뭘 가리킨 거야? 영업권 세법상 영업권 인정 안 해요. 이게 세무조정 한다고 하지만 요거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원법에서 자산 부채 안 잡아줘요. 왠 줄 알아요? 이거 이원법에서 부채 잡아줘. 그럼 어떻게 돼? 부채가 늘어나니까 영업권이 또 늘어나겠지. 그럼 또 이것 때문에 세무조정 또 나오겠지. 그럼 이원법에서 부채 또 나오겠지. 그럼 또 늘겠지 영업권이. 도돌이표가 계속되기 때문에 영업권과 관련된 이원법인세 부채만 인식을 안 하고요. 나머지 자산부채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건 인식합니다. 괜찮을까요? 하지만 1차에 나오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다만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취득자도 보시면 취득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취득자 A회사 입장에서도 나도 지금 500 있었다고. 근데 내 예상되는 과세소득이 400밖에 안 됐어. 그래서 난 지금 안 잡아놨다고. 근데 이제 A회사랑 B회사랑 합병하니까 B회사의 과세소득 300이 붙는다는 거야. 그럼 난 이거 마저 인식할 수 있겠지. 지금 좀 전까지 한 건 피취득자 B회사의 일시적 차이가 있거나 B회사의 자산부채 공정가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였다면 세 번째 건 뭐예요? 취득자 A회사가 지금 실현시키지 못했던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합병하고 나면 과세소득이 늘어서 나도 이거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대. 취득자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나 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도 취득일날 인식하냐고요. 안 해 이거는. 우리 아까 봐봐. 취득일날 B회사의 자산부채만 공정가치 평가하지 A사의 자산과 부채는 안 바꿔. 그럼 얘는 언제 하면 돼? 얘도 이건 인식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기말에 법인세 회계할 때 그때 인식하면 되지. 취득일날 이걸 별도의 자산으로 지금 인식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거 인식하면 영업권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즉 취득자가 사업결합 전에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 자산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피취득자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사업결합으로 실현 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취득일날 인식하지 않아. 이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잡는 게 아니라 언제 잡어? 이날 기말에 그냥 법인세 회계할 때 다시 측정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취득자의 법인세 효과는 취득일날 고려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공정가치 평가하는 건 피취득자만이니까.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법인세까지 했고요. 내용이 좀 기니까 잠깐만 쉬었다 와서 1시간만 더 정리하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